11살 소녀.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그녀는 조선을 뒤흔듭니다. 그 시작은 조선 중종, 나라를 뒤흔든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새벽녘 병조의 군사들이 채씨 집안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어른들은 모조리 포박되어 포청으로 끌려갔습니다. 형장에 선 채판서는 피 묻은 얼굴로 자식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살아남아라. 끝까지 지켜보아라. 그 목소리는 칼처럼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울음을 삼킨 연희의 눈동자에는 공포보다 더 깊은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연희는 겨우 11살, 아직 어린 동생들과 함께 노비로 몰려 권세가 윤대감 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귀했던 삶은 누더기처럼 찢겨져 버렸습니다. 연희는 원래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마당 끝 대추나무 아래 어머니 무릎을 베고 앉아 한시를 읊조리던 날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노을빛이 기와지붕에 비칠 때면 연희는 붓글씨 흉내를 내며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누나, 저건 무슨 글자야? 이건 봄춘이란 글자야. 따뜻한 봄처럼 좋은 날이 오라는 뜻이야. 연희는 어린 동생에게 천천히 설명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멸문 이후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조정의 명에 따라 노비로 끌려온 순간부터 아이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낯선 굴레 속에 묶였습니다. 연희는 새벽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장작을 메고 언 손을 비비며 물동이를 길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상전의 호통이 날아들었습니다. 이 게으른 것들 같으니 종이 종답게 굴어라! 꾸중과 매질은 일상이 되었고 피가 마를 새 없었습니다. 연희의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어졌고 손마디는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노인의 손처럼 굳게 말라붙었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 갔습니다. 노비란 이름 아래 겪는 모멸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상전의 아이가 장난삼아 깨뜨린 사기 그릇 때문에 연희가 대신 매를 맞았고 추운 겨울에는 맨손으로 장작을 날라 손이 트고 피가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생 채운이 억울하게 잘못을 뒤집어 쓰자 연희는 자청에 매를 대신 맞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치십시오. 매질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으로 끌려가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이면 행랑채 한쪽에서 동생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누나, 춥지 않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마라. 꼭 지켜줄게.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따뜻한 숨결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얼굴, 날로 여위어가는 동생들의 모습,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노비살이의 서름. 그러나 연희는 단 한순간도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장독대 앞에 서서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야. 나는 살아남아야 해. 그래야 그날이 와. 매질로 얼룩진 몸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꽃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진실 하나를 붙든 한 소녀의 처절한 버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거대한 진실의 물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격암은 세상에 이름 없는 떠돌이 선비에 불과했습니다. 낡은 도포자락은 비바람에 해져 있었고 버선발에는 진흙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풀물이 베어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하늘의 별을 따라 걸었고 낮이면 산과 들의 맥을 밟으며 그 속에서 천지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저 괴짜 선비가 또 왔구먼. 낮에도 별을 보고 밤에도 산을 헤맨다지? 그게 무슨 학문이냐? 이웃들은 비웃었고 장터의 아이들마저 돌멩이를 던지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격암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오직 하늘의 기운과 땅의 혈맥을 읽어내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붓끝은 종이 위에 별자리를 새겨 나갔고 발끝은 산의 혈을 따라 옮겨 다녔습니다. 별이 뜨는 자리에 밑줄을 긋고 바람이 흐르는 골짜기에 돌을 세워 그 의미를 새겼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격암은 스스로를 단련하며 조금씩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그런 어느 날 길가에 서 있던 노신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흰 수염을 정갈이 늘어뜨린 채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오래 바라보던 이는 다름 아닌 연희의 할아버지 최정승이었습니다. 젊은이, 자네 눈 속에 별이 들어있구먼. 그는 곱게 수놓은 매화자수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네 학문은 언젠가 나라를 밝힐 등불이 될 걸세. 길이 험하다 느껴지거든. 이 수를 보며 마음을 다잡게. 내 집에 들러 학문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 그날 밤 격암은 손수건을 품에 넣고 곧장 최정승 댁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비추는 대청마루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별자리와 풍수, 역사와 인간의 기륭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듯 대화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최정승은 격암의 학문과 기계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집안 서고의 책을 내주고 여비를 보태주며 더 깊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젊은이, 학문은 하늘에만 있지 않네.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꽃을 피워야 하지.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뜻을 전해주게. 그 말은 훗날 격암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격암의 발길은 백성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가뭄으로 갈라진 들판에는 새로운 물길을 찾아내어 마을을 살렸고 터가 뒤틀린 서당을 옮겨 병이 잦던 아이들의 증세를 멈추게 했습니다. 샘터에서 물이 솟구치자 목마른 아이들이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울며 웃던 장면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선비라더니 과연 다르구나. 백성들은 희망을 보았고 고을 수령들조차 그를 모셔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이 퍼질수록 조정의 권세가들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격암은 탐욕으로 쌓은 둑이 언제 터질지를 예견했고 부당하게 차지한 저작거리의 상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의 말은 을에 적중했고 백성들은 더더욱 그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탐욕으로 세운 권세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듣는 자들에겐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좌의정 이도겸은 격암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겉으로는 청렴을 자처했으나 뒤로는 윤대감과 손잡고 이권을 나누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자를 방치하면 언젠가 그 혀끝이 내 목을 겨눌 것이다. 이 작은 불편함은 곧 어두운 계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늦봄, 격암은 객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주막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모르셨소? 최정승댁은 벌써 몇 해 전 멸문을 당했지 않소. 모조리 포청으로 끌려가서 차명을 당했다지. 격암은 술잔을 떨어뜨리며 굳어버렸습니다. 곧장 최정승 댁으로 달려갔으나 그곳은 이미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둥에 걸려있던 현판은 오래전에 떨어져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먼지만 뿌옇게 쌓여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바람만 휑하니 스쳐 지나가며 한때 나라의 기둥 같던 집안의 흔적은 자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격암은 무너진 담 앞에 오래도록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차갑게 식은 흙과 허공에 남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품속을 뒤져 아직도 간직하고 있던 매화자수 손수건을 꺼내 매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도 지켜내지 못했구나. 이 빚을 어찌 갚아야 한단 말인가. 언젠가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면 반드시 기억하리라. 그날 이후 격암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지 하늘과 땅을 잇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별을 따라 걷던 눈빛은 이제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을 함께 비추었고 지맥을 짚던 발걸음은 무너진 집안의 고통까지 헤아리려는 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학문은 더 이상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쓰러진 자들의 숨결을 품으려는 다짐이 그의 말과 글 그리고 눈빛 속에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연희는 대감댁 부엌에서 잉어 2마리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받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내린 비로 장터 앞 개천은 범람 직전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바퀴가 빠져 수레들이 쓰러지고 짐꾼들이 고함을 지르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비냄새와 흙냄새, 젖은 집신에서 풍기는 곰팡내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요. 그때 연희의 눈에 한 무리가 몰려있는 곳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 모여있고 그 중심에는 누군가가 땅에 무릎을 꿇은 채 진흙 위에 막대기를 그으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길은 여기를 터야 합니다. 논두렁을 이리 틀면 넘치는 물이 빠져나갈 겁니다. 하면 아랫눈이 다 잠기지 않겠소? 아닙니다. 저 산등성이의 물줄기를 보시오. 바람의 방향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음과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하! 또 미친 선비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물길을 장터 한복판에서 바꾸자고? 하지만 그의 말대로 삽으로 논두렁을 트자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범람하던 개천이 잦아들자 사람들의 얼굴에 안도와 환희가 번졌습니다. 오, 살았다, 살았어! 저 양반 그냥 선비가 아니라 도사야, 도사! 사람들의 환호성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사람들의 찬탄에도 겸연쩍은 듯 고개를 돌리며 떠나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그저
한 사람의 길손처럼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도자기 깨지는 소리와 함께 고성이 터졌습니다. 이놈이 내 귀한 도자기를 깨뜨렸어. 감히 노비 주제. 연희는 화들짝 돌아보았습니다. 한 상인의 수레가 지늘게 빠져 기울었고 그 충격으로 실려있던 도자기 항아리 하나가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곁에 있던 노비 하나가 억울하게 파편을 뒤집어 쓰고 순식간에 상인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놈, 내 돈을 물어내든지 몸으로 갚든지 해라. 상인은 바닥에 무릎 꿇은 노비를 향해 발끝으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노비는 그저 옆을 지나던 것뿐이었고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구느냐? 저 상인놈 원래 저렇다지. 매번 노비 붙잡아 돈 뜯는 수작이야. 그러나 아무도 나서서 막지 못했습니다. 상인의 위세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까 그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늘기 묻은 도포자락을 추슬러 입고 말없이 상인 앞에 섰습니다. 그만하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왁자하던 장터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사내는 노비를 감싸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노비도 사람입니다. 깨진 것은 수레가 기운 탓이지. 이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상인은 얼굴을 붉히며 윽박질렀습니다. 이 미친 선비가 뭔데 나서느냐? 그러나 주변의 시선이 점점 싸늘해지자 함부로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사내는 품에서 은 몇 냥을 꺼내어 상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으로 도자기 값은 족할 겁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물러나 주시지요. 상인은 이를 갈며 은전을 낚아채고는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땅에 엎드려 있던 노비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귀한 법이지. 네가 노비라 하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지 말거라. 희망이란 마음에 품은 이에게 기 트이는 법이다. 노비는 눈물범벅이 되어 연신 절을 하며 울었습니다. 주위에서 지켜보던 이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진짜 도사님 같아. 그 장면을 멀찍이 지켜보던 연희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말, 그 눈빛. 어릴 적 아버지가 늘 해주시던 말과 겹쳐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니라. 아래 것이라 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거라. 그 따뜻했던 음성과 지금 이 사내의 말이 하나로 포개지자 그녀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잊고 지냈던 기억,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그것이 장터 한복판에서 다시 울려온 것입니다. 사내는 더 머물지 않고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장터를 떠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아까 그 도사 양반 말이지. 격암이라잖아. 물길도 잃고 사람도 살리고 묘한 이가 아닐 수 없구먼. 연희는 그제야 그 사내의 이름이 격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평소보다 늦게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복잡했고 눈앞에 남은 격암의 눈빛과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가지러 사랑채 뒷마당을 지나던 찰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격암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소. 말일창에 나타난다 했지 않소. 그날이 기회여. 연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윤대감과 이도겸의 측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어조로 사람을 죽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대상이 바로 격암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서 본 그 사람이 억울한 노비를 위해 돈을 내고 사람은 누구든 귀하다 말했던 그분이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마저 결국 저들에게 짓밟히는 걸까? 격암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말과 행동만으로도 연희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며 백성을 위해 움직이는 진정한 어른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전 윤대감과 이도겸이 어떤 자들인지, 얼마나 악랄하게 사람을 짓밟아 왔는지를. 그 순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연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진실은 단지 아버지의 억울함을 벗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진정한 뜻을 지닌 이들을 지키는 데에도 그 진실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을 꼭 쥐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의 용기로 그분을 살릴 수 있다면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겠어. 귀한 분을 지켜내야 해. 장맛비가 갠 뒤의 밤 공기에는 습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윤댁 깃곁에 장독대 사이로 연희는 조심스럽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삿갓끈을 조여매고 한 번 더 동생들이 누운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 장터에 떠도는 소문. 격암이 오늘 밤 주막 뒷마루에 그를 풀어놓는다는 말을 마지막 단서로 삼아 연희는 장작 더미를 디디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좁은 골목 끝 주막의 등잔불이 낮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문 너머로 책장 넘기는 소리와 붓끝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뒤쪽 골목머리에서 날카로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짧고 빠른 숨소리, 칼집에 부딪히는 쇳소리가 밤 공기를 찔렀습니다. 연희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등잔불 아래 붓을 들고 있던 노학자의 옆모습, 장터에서 물기를 바꾸고 억울한 노비를 구하던 그 사내, 격암이었습니다. 연희는 손짓으로 등잔불을 가리킨 뒤 뒷문을 향해 턱짓했습니다. 격암은 눈빛만으로 상황을 알아채고 손바닥으로 불빛을 껐습니다. 순간 방 안은 암흑에 잠기며 두 그림자가 바닥을 스치듯 사라졌습니다. 젖은 진흙 골목길. 바람은 썩은 하수 냄새와 장작 냄새를 함께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몸을 낮추고 앞장섰습니다. 이쪽입니다. 어서. 그러나 순간 격암의 발이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무릎이 깨진 기왓장에 닿았고 바짓단 아래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급히 품속을 뒤졌습니다. 꺼낸 것은 오래전 어머니가 수놓아준 매화꽃 문양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격암의 상처를 감싸고 매듭을 2번 돌려 고정하자 매화 한 송이가 피로 서서히 물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산자락 아래 작은 사당에 몸을 숨겼습니다. 서늘한 돌바닥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말없이 숨을 골랐습니다. 격암의 시선이 다리에 감긴 손수건에 머물렀습니다. 낯익은 매화자수가 피에 번져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떨리는 손가락을 뻗어 문양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끝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달빛 아래 구석 끝자락에 아주 작게 새겨진 한자가 보였습니다. 격암은 숨을 멈췄습니다. 급히 자신의 보찜을 풀어 똑같은 손수건을 꺼내자 같은 자리에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손수건은 오래전 나를 거두어 주신 대감께서 내게 쥐어주신 것이요. 격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떤 인연인지 여쭈어도 되겠소? 연희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채판서 최상윤의 맏딸 채연입니다. 그 순간 격암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은 말없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어찌 잊겠소? 격암은 고개를 떨군 채 목소리를 낮게 떨었습니다. 나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속에서 하늘의 기운만을 읽고 있었소. 뒤늦게 멸문 소식을 들었을 땐 이미 모든 게 늦어 있었지요. 세상이 그러하다는 것을 나는 너무 쉽게 용납해버렸소이다. 격암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잠시 후 손수건의 끝자락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채씨 가문만의 버릇, 2겹 매듭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어릴 적 제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매듭은 우리 집안의 표식이란다. 격암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마를 깊이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최대감의 은혜를 이제야 조금은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이다. 그 순간 사당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람결에 섞여 군화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다가왔고 연희와 격암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불길한 기척이 두 사람의 숨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연희는 사당에서 격암과 헤어진 뒤 아무 일 없었던 듯 윤대감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부엌에 불을 지피고 아궁이를 쓸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누웠다 뒤척이면 어둠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군화 소리와 개 짖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있어도 불길 너머로 자신을 꿰뚫어보는 눈길이 어딘가 숨어있는 듯했습니다. 사랑채 공기는 알 수 없는 긴장으로 무거웠고 마당을 지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발걸음을 따라붙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윤대감은 자신이 미리 심어두었던 신복에게서 은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감 마님, 그 여종이 주막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하옵니다. 그 시각엔 격암이 그곳에 머물렀다 하니 혹시 두 사람이 닿은 것 아닐지.
윤대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하찮은 보고일 뿐이었으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격암과 연희가 겹쳐 떠오르는 순간 그의 가슴속은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혹여 두 사람의 인연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언젠가 자신을 덮칠 불길한 불씨가 될 터였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듯 일상을 이어가던 윤대감은 그날 밤 충복들을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계집이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라. 작은 숨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내게 고하라. 허나 드러내선 안 된다.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도록 하라.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충복들은 고개를 숙이며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연희는 보이지 않는 눈길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서면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속에 분명히 겹쳐지는 무언가가 들려왔습니다.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들면 물결 위에 비친 그림자가 뒤에서 자신을 노려보듯 겹쳐졌습니다. 부엌에서 불길이 튀는 순간에도 기둥 뒤 어둠 속에서 시선이 파고드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직접 위협하는 자는 없었으나 침묵 속에 들이운 감시가 오히려 더 무겁게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채운과 채원 역시 그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마당을 쓸다 고개를 들면 행랑채 쪽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막내 채원은 악몽에 시달리며 자다 깨어 연희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누나, 꿈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데려간다고 했어. 연희는 동생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애써 웃어 보였으나 속으로는 가슴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아비와 어미를 잃고 살아남은 이 몸, 두 동생마저 잃을 수는 없다. 그러나 위기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윤대감은 이도겸 좌의정을 은밀히 찾아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종이 여러 정황상 격암과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옛날 최정승이 격암을 도왔다던 이야기는 조정에도 전해진 바 있지 않습니까? 그 손녀라면 격암이 모른 채 하지 못할 터. 만약 사실이라면 그 아이를 미끼로 삼아 격암을 유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이도겸은 피식 웃음을 흘리더니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를 갚는 일에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자가 바로 격암이지. 최정승의 혈육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아이들은 살려두어라. 그러나 미끼는 미끼일 뿐 쓰임이 닿으면 버려도 무방하다. 그 대화는 서늘한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희와 두 동생의 운명은 더 이상 단순한 감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가들의 소나기 속에서 격암을 끌어내기 위한 산 미끼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연희와 두 동생은 어느 날 밤 이도겸의 신복들에게 붙잡혀 별채로 끌려갔습니다. 겉으로는 잡일을 시킨다는 핑계였으나 실상은 인질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안은 낮은 천장에 곰팡내가 진동했고 축축한 흙바닥 위엔 썩은 집더미가 깔려 있었습니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 남매는 내던져졌습니다. 채헌은 겁에 질려 누이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어린 눈빛엔 살아남으려는 의지가 어렸습니다. 둘째 채우는 이를 악물고 동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허나 겁내지 마라. 우리가 서로 지키면 된다. 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막아줄게. 그 결연한 말투는 비록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연희의 가슴에 아버지의 기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광박 마당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도겸과 윤대감은 대신 무리를 불러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격암이라는 고집불통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꼴을 직접 보게 될 터. 탐욕스런 웃음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는 벽을 넘어 광 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남매의 가슴은 더 조여왔습니다. 그때 삿갓을 눌러 쓴 사내가 별채 앞에 나타났습니다. 격암이었습니다. 눈빛은 서리빨 같았고 걸음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날 낮 그는 이도겸이 보낸 글어를 받아들고 이미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은인인 최정승의 혈육을 구하려거든 오늘 밤 별채로 오너라. 그 함정의 속내를 꿰뚫었으나 격암은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 권세가 무리가 모이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날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격암은 홀로 걸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며칠 전 그는 임금께 모든 부정과 음모를 보고드렸습니다. 군량을 빼돌린 장부, 백성의 세금을 삼킨 증좌,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넣은 내역까지 낱낱이 밝혔습니다. 임금은 크게 진노하며 곧장 교지를 마련했습니다. 부패한 권세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격암을 보호하되 오늘 밤 그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이라. 그 어명에 따라 왕실 비밀 친위부대 청룡이가 이미 별채를 은밀히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선 격암을 향해 윤대감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결국 계집 하나 살리겠다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노비년 따위가 뭐라고 목숨을 던지는 것이냐? 이도겸이 술잔을 높이 들며 맹소했습니다. 오늘로 네 혀끝은 더는 조정을 어지럽히지 못하리라. 그의 손짓에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 격암을 포위했습니다. 삿갓이 흙바닥에 떨어졌고 칼끝이 옆구리를 스치며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격암은 눈을 감은 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권세를 탐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자들아, 내 한 몸이 쓰러지더라도 진실은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권세가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비웃었고 이도겸은 직접 칼을 움켜쥐고 격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아라! 별 볼 일 없는 늙은 광대의 최후다. 세상은 권세 있는 자의 것이다. 너의 피로 그 사실을 증명하리라. 칼끝이 번쩍이며 격암의 정수리를 향해 내려치려는 순간 담장 너머에서 천둥 같은 함성이 터졌습니다. 어명이다. 역적들을 모조리 포박하라. 사방에서 검은 옷의 청룡이 병사들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끝이 번개처럼 번쩍였고 술상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권세가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청룡이의 대장이 앞으로 나서 교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좌의정 이도겸, 윤대감을 비롯한 무리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 임금의 어명이다. 당장 포박하라. 교지에는 모든 죄목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의 오만한 웃음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도망치려던 자들은 창끝에 가로막혀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광 속의 연희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이 살아남은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채운과 채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어둠을 가르던 등불처럼 격암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권세를 자랑하던 대신들이 청룡리에 의해 차례로 포박되자 조정은 큰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이도겸과 무리는 을금부로 끌려가 철창에 갇혔고 윤대감 또한 대역죄인으로 몰려 이름과 권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조정을 뒤흔들던 거물들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은 등불이 꺼지듯 허망했습니다. 며칠 뒤 격암은 궁궐로 나아가 임금께 최정승 가문의 억울함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장부와 명부가 증자로 펼쳐지자 왕은 크게 진노하시어 어좌에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최정승은 끝까지 충절을 지킨 대신이었다. 그 후손의 누명을 벗기고 관작을 복원하라. 살아남은 아이들은 사면하여 자유를 주며 억울한 호는 조정이 위로할 것이다. 윤대감의 저택과 재산은 몰수하여 최정승 후손에게 내리노라. 그 길로 금군이 어명을 받들고 윤대감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대문 위에는 깃발이 휘날리고 북소리가 대지를 울렸습니다. 그때에도 연희와 두 동생은 여전히 누더기 옷차림으로 잡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금군이 몰려들어 사랑채와 안채의 식솔들을 줄줄이 끌어냈습니다. 주인마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처럼 질렸고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는 울분을 삼키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이내 온 가족은 대문 밖으로 내몰려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의 권세가 오늘의 추락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사에 덧없음이 뼈아프게 드러났습니다. 사령이 봉인된 교지를 높이 들자 격암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명을 받들라. 최정승의 후손 채연, 채운, 채헌의 신분을 풀어 자유를 주며 윤간의 집과 재산을 모두 그들에게 내리노라. 순간 연희의 손에서 삽이 떨어져 땅에 부딪혔습니다. 채우는 빗자루를 놓쳤고 채헌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언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짓눌렀던 멍에가 우수수 흘러내리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대문 밖에 내몰린 윤대감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사람을 시켜 마을 어귀에 급히 마련한 초가집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 넣게 하였습니다. 비록 우리를 억눌렀던 분들이었으나 아이들까지 굶주림 속에 내몰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귀한 존재입니다. 윤대감댁 마님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하며 끝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채우는 옆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채헌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누나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장터와 우물가로 번져나갔습니다. 역적의 딸이라 손가락질 받던 아이가 오히려 은혜를 베풀었다는구먼. 최씨 가문의 충절은 헛되지 않았구나. 큰 그릇에는 큰 복이 돌아오는 법이지. 백성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엔 벅찬 울림이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격암은 홀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친 매화자수 두 겹 매듭은 피어나는 꽃처럼 또렷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젊은 날 최정승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오늘은 그 손녀에게서 다시 도리를 보았다. 두 번의 은혜를 마침내 갚았으니 이제 하늘도 기뻐하리라. 격암의 눈가가 젖었고 달빛 속 매화자수가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 현판이 걸린 채씨 가문의 대문 앞 마당 한켠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옮겨 심어졌습니다. 겨울을 견딘 가지 끝에 하얀 꽃이 피어오르자 맑은 향기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까지 퍼져갔습니다. 권세와 탐욕이 아무리 세상을 짓눌러도 진실은 끝내 드러나고 정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은혜와 충절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마침내 누명을 씻고 이름을 되찾게 하였지요. 매화가 추운 겨울 끝에 가장 먼저 꽃 피우듯 진실 또한 가장 어두운 밤 끝에서 가장 먼저 빛난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